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주역 64교회 중 15번째 교회인 지상겸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겸교의 운세와 괴사, 그 다음 상사에 대해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6개 효 중에서 초효, 2효, 3효에 대해서 그 효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겸계는 상괴가 음효 3개로 구성되어 있는 땅을 상징하는 공괴, 하괴는 음효, 음효, 양효로 구성된 산을 상징하는 간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땅 아래에 있으니 겸손하다라고 우리가 괴상이 말해준다고 얘기했죠. 자, 그런 괴상을 배경에 깔고 이제부터 효사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육부터 볼까요? 초육. 겸겸군자 용섭대천 길입니다. 겸겸군자 용섭대천 길.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가 낮은 자세로 큰 강을 건너니 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가 낮은 자세로 큰 강을 건너니 길하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효사에서 겸손하다는 겸자가 두 개나 중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겸군자 용섭대천 길 해야 될 텐데 굳이 겸겸이라고 표시한 이유는 이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이 땅 밑으로 들어왔다 그랬죠. 자,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겸괴이면서도 초육은 가장 아래에 있는 효입니다. 그러니 낮춘 것 중에서도 가장 낮으니까 낮고 또 낮다, 또 낮추고 또 낮춘 데서 겸겸이라는 효사가 둘이 겹쳐져 있는 것입니다. 겸겸군자 용섭대천. 자, 용섭대천을 한번 볼까요? 용섭대천. 우리가 이섭대천은 많이 봤습니다. 이섭대천. 큰 강을 걷는 것이 이롭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상겸계에서는 용섭대천이라고 나옵니다. 이 용자는 썰용이죠. 이섭대천과 용섭대천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섭대천은 말 그대로 큰 강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거는 썰용이니까 낮은 자세를 썼어. 즉 낮은 자세로 큰 강을 건너느니 길하다 라고 되는 것입니다. 즉 겸이 낮은 자세를 얘기하니 그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큰 강을 건너니까 큰 강을 걸어 건너면서 낮은 자세를 취하면 더 안전하죠. 그래서 그 자세를 낮춘다는 것은 더 안전하게 이 강을 건너간다는 그런 뜻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하다는 것은 한 걸음 더 들어가면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자세로 큰 강을 걷는다는 용섭대천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대천은 그냥 큰 강이란 뜻 외에도 큰 강을 건너려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어려움이란 뜻도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큰 강이란 뜻도 있는 동시에 어려움이란 뜻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를 낮추어서 어려움을 건너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사하전 9장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만물을 뒤섞어 덕을 지어내어 그 시비를 가린다고 하면은 가운데 효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만물을 뒤섞어 덕을 지어내고 그 덕의 옳고 그름, 즉 시비를 밝힌다고 하면은 반드시 가운데 효, 중효를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효란 뭘 뜻할까요? 중효. 가운데 효. 자, 우리 여기서 보면은 초효, 2효, 3효, 4효, 5효, 상효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효라 그러면은 초효와 상효를 제외한 2, 3, 4, 5효를 가지고 가운데 효, 즉 중효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배운 호괴죠. 호괴. 호괴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효를 내호괴로 하고 2, 3, 4 2, 3, 4효를 내호괴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괴로 한다 했죠. 3, 4, 5효를 외호괴로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죠. 그 다음 아래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그래서 내수해가 되죠. 내수해가 됩니다. 해괴. 이게 계사 하정 9장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결국 이 호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할 때 본계 외에 계속 호계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구절, 계사하정 9장에서 만물을 뒤섞어 덕을 지어내고 그 덕의 시비를 가지려고 하면은 가운데 호, 즉 중효가 갖춰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호계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이 가운데 있는 호계가 본계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수회 호계를 보면은, 자, 먼저 우레를 나타내는 진에는 나무라는 물상이에요. 나무. 그리고 공계는 물이라는 물상이 있죠. 물. 그러니까 물 위에 나무가 있으니 물 위에 나무로 만든 배가 물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게 걸어갈 때는 섭대천이고 배를 타고 건널 때는 해괴가 되는 것입니다. 큰 강을 건넌다는 이 섭대천은 효사에서는 자세를 낮춰서 걸어가는 것이고, 호계를 보니까 물 위에 나무로 만든 배가 건너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배를 타고 걷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진에는, 우레를 상징한 진에는 대로라는 물상도 있죠. 우리 교재 66페이지 물상 취상표를 보면은 여기에 나무도 있고 대로도 나오고 물도 나올 겁니다. 즉 대로라는 것은 막힘없이 확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계의 겸괴의 호계인 해괴를 보면은 물 위에 나무로 만든 배가 막힘없이 쭉 나간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초효, 초육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섭대천을 쓰지 않고 용섭대천이란 용자를 쓰면서까지 항상 낮은 자세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낮은 자세를 유지할 때 큰 강을 건널 때도 안전하다. 즉 겸손한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부분을 이 효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유의효를 볼까요? 유의효를 보시면 저 문자 우리 한글 읽어보죠. 유의 명겸정길입니다. 명겸정길.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명은 무슨 뜻입니까? 새가 우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겸허함으로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소문이 난다는 얘기는 새가 울면서 그 소문을, 겸허함을 퍼뜨려 주는 거죠. 그래서 겸허함으로 소문이 나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고 우리가 유기효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겸허함으로 소문이 나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겸의 명, 명은 새가 우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가 소리내어 우는 것으로 겸허함이 널리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허함으로 소문이 나니 하는 효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걸 우리 괴상으로 한번 볼까요? 괴상, 전체 괴상으로 보면 유기가 효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기가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죠. 그러면 음효, 양효, 양효, 음효, 음효, 음효가 됩니다. 그렇죠. 유기가 음효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위는 땅을 상징하는 공개, 아래는 물을 상징하는, 아래는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 됩니다. 바람을 상징하는 손이 되죠. 손괴입니다. 그럼 지풍 성괴가 되죠. 지풍 성괴. 이 성괴가 됩니다. 자, 그럼 지풍 성괴는 무슨 뜻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죠? 보면 지는 땅입니다. 땅이란 물상이죠. 그 다음에 풍은 씨앗 또는 나무라는 물상이 씨앗 또는 나무라는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땅 밑에 있는 씨앗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땅 밑에 있는 씨앗이 자라나는 속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괴 말고도 땅에서 자라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풍산점이 있죠. 풍산점. 풍산점은 우리 괴상을 펴서 풍산점. 이게 풍산, 위에 상계가 바람을 상징하는 풍, 하계가 산을 상징하는 산입니다. 풍산점계가 있죠. 풍산점. 풍산점계는 산 위에 나무가 있는 겁니다. 이 지풍성은
땅 아래에 나무가 있고 나무에 씨앗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게가 자라나는 속도가 점게보다도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점은 점차적인 점이죠. 그죠? 점점 자라난다 할 때 점차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풍성, 즉 유기가 효변한 전체 괴의 효상, 지풍성괴는 땅 밑에 씨앗이 자라나듯이 빨리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겸허함이라는 이 소문도 새가 소리를 내어 퍼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 밑에 나무가 자라나는 속도가 빠르듯이 이 소문도 겸허함의 소문이 빠르게 번져나간다는 뜻으로 지풍성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있죠. 유기호사에 명겸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상육효사에도 명겸이 나옵니다. 명겸이 같은 괴에 같은 효사가 두 개 나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경우에 같은 효사가 나올까 하는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명겸 같은 경우에는 첫째, 친비해야 됩니다. 친비. 두 번째는 정응해야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친비는 6,2와 9,3과 같이 가까이 있는 효가 음효, 양효 또는 양효, 음효로서 서로 다른 효가 연이어 있을 때 우리는 친비라고 합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아주 친해지죠. 남자와 남자끼리 같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사이가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음효와 양효 또는 양효와 음효가 연이어 있을 때는 우리 친비라고 합니다. 친하게 옆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정응. 6,2하고 정응하는 효는 어느 효죠? 초효, 2효, 3효 각각을 볼 때 하효, 중효, 상효, 하효, 중효, 상효입니다. 그럼 이게 중효고 이게 중효니까 6,2와 6,5가 서로 상응하죠. 서로 응한다는, 이건 정응이 아니고 상응한다면 서로 응하고 있다, 상응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같은 효사가 나오려 그러면은 친비하고 정응하는 관계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6,2와 상육은 정응하지도 않죠. 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6,2는 6,5하고 상응하는 것이지 상육하고 상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겸이랑 같은 요사가 나온 것은 첫째, 6,2와 9,3이 친비합니다. 서로 친하게 지낸다 그랬죠. 음요, 양극끼리 연이어 있으니까. 그러면 6,2는 9,3과 친비하고 9,3은 하교의 상효로서 상교의 상효인 상육과 정응함과 동시에 상응합니다. 왜? 이건 9,3은 양효이고 상육은 음효이기 때문에 정응하는 것이 되죠. 결국 6,2와 상육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9,3이란 효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6,2는 상육과 친비하고 또 9,3이 상육과 정응하니까 6,2도 간접적으로 정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6,2와 상육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6,2는 하교의 중효고 상육은 상교의 상효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지만 6,2는 9,3과 친비해 있고 이 9,3이 상육과 정응하기 때문에
육이는 간접적으로 상육과 친비하면서 정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겸이라는 효사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풍내익계. 풍내익계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위에는 바람을 상징하는 풍,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내입니다. 그럼 풍내익이 되죠. 풍내익계가 됩니다. 여기 보면 구호효사에 유부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나옵니다. 한 효사의 유부가 두 번 나옵니다. 특이한 케이스죠. 그럼 왜 풍내익이라는 이 익괴 효사에, 구호 효사에 유부가 두 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효사가 두 번 나온다는 얘기는 친비와 정하는 관계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호를 보면 구호는 가까이 있는 육사와 친비합니까? 친비하지 않습니까? 친비하죠. 양요, 음효니까. 그리고 아래로는 친비하고 아래로는 구호와 상하는 효가 뭐죠? 육이죠. 또 양요고 음효니까 이게 구호와 육이는 여기서 또 정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친비하고 있고, 즉 친비하고 정응하는 관계가 성립되니까 구호 효사에 유부, 믿음이 있다는 유부라는 효소가 중첩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사가 중첩되어 나올 때는 친비와 정응하는 관계가 동시에 성립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정기를 한번 볼까요? 정길.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지상겸계에서 이 호계를 보면은 어떻게 된다 했죠? 2, 3, 4효. 그 다음 3, 4, 5효. 즉 상계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계, 하계는 물을 상징하는 감계를 했습니다. 내수, 해계가 되죠. 내수, 해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에서 또 왜 호계를 또 갑자기 데리고 나오냐 그러면은 바로 이 정기라는 정자, 이 정자를 물상으로 끌어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면 물을 상징하는 감괴에는 어떤 물상이 있느냐 하면은 발음, 바로 이 정이죠. 그죠? 정. 또 어떤 물상이 있느냐? 흠함이라는 흠함. 흠하다는 물상이 물을 상징하는 감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상겸계의 호계가 해괴인데 해괴에는 고등과 흠함의 물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겸허함으로 소문이 나니 고등을 지키면 길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일종의 경계사라고 볼 수도 있죠. 왜?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는 얘기는 고듬을 지키지 않으면 흠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겸괴의
핵심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호기의 해괴에는 고듬을 나타내는 정이라는 물상이 있는과 동시에 흠함이란 흉함과 관련되는 흠함이란 물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고듬을 지키면 길하지만 고듬을 지키지 않으면은 흉할 수도 있다는 뜻이 이 경계사가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기효사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자신이 아무리 겸손해서 낮은 자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고듬을 지켜야 겸손함으로서의 어떤 자리를 유지하고 대접을 받는 것이지, 고듬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겸손한 태도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하는 부분을 이 유기효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삼을 볼까요? 이 구삼. 한글로 먼저 적어보죠. 구삼. 노겸, 군자유종, 길.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수고스럽다 할 때 수고죠, 그죠? 수고스러우면서도 겸손하니 군자가 유종의 미가 있으면 길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고스러우면서도 겸손하니 군자가 유종의 미가 있으면 길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뭘 의미할까요?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먼저 노겸, 군자, 유종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서 지상겸괴에서 유일한 양효는 구삼입니다. 그래서 구삼은 겸괴의 괴주죠. 괴주인과 동시에 겸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보면 구삼효사의 군자유종, 그 괴사에 보면은 군자유종이 있죠. 똑같은 군자유종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구삼이 겸괴의 괴주이면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 효사의 괴사와 같은 군자 유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어떤 효가 괴주 또는 핵심적인 괴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효사 내용에는 괴사와 같은 용어가 나오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노겸은 수고로우면서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공적을. 계사전에서 공자는 구삼 효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온 힘을 다하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세우고도 덕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그 덕이 지극히 두터워 자신의 공을 아래 사람의 것이라 말한다. 또 덕 있는 말은 성대하고 예를 갖춘 말은 공경스러우니 겸손함은 공경을 다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보존케 한다. 우리가 유기호사에서 고듬을 지켜야 길하다라고 얘기한 부분도 여기서 겸손함도 공경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지위를 보존케 한다는 이 말에 계사전에서 공자가 구삼효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벌써 내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사람의 예로, 즉
수고스러우면서도 겸손하고 겸손하면서도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명지반을 내주는 명지반, 사람 이름입니다. 명지반. 명지반은 누구냐면 춘추시대에 노나라 사람, 노나라 사람인데 공자가 진정한 용사로 칭송하는 사람이 명지반입니다. 그럼 명지반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공자가 진정한 용맹 있는 용사로 칭송을 했을까요? 명지반은 자신의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전장터에 나가서 부대기하고에 후퇴할 때도 항상 맨 뒤에 있다가 성문이 가까워지면은 말을 재촉하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내가 늦게 온 것은 일부러 늦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타고 온 말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왔다라고 하면서 성 안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장터에서는 후퇴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입장에서 볼 때 후퇴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전공을 세울 가장 쉽고도 확실한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적군도 전력을 다해서 후퇴하는 병사들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후방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명지반이라는 사람은 후퇴할 때 가장 뒤에 있으면서 아군을 보호를 해줍니다. 그렇게 퇴각을 하고는 성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말을 채찍질하여 앞으로 나오면서 내가 늦게 온 것은 일부러 늦게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빨리 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늦게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노겸의 정신입니다. 노겸이라는 게 수고스러우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한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이 노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명지반을 지정을 했던 것입니다. 물상으로 보면 이 노겸이 어떻게 나왔는지, 유종이 어떻게 나왔는지 물상을 한번 볼까요? 노겸, 군자. 자, 지상경계의 호계는 뭐라 그랬죠? 해결했죠. 내수해. 계속 호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 3, 4효가 내호계가 되고 음효, 양효, 음효. 그 다음 3, 4, 5효가 상계가 된다 했죠. 양효, 음효, 음효. 양효, 음효, 음효입니다. 그러니까 상괴는 우레를 상징하는 징괴, 하괴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입니다. 그래서 내수해가 된다 했죠. 내수해. 자, 그런데 여기서 물을 상징하는 감괴는 어떤 물상이 있냐 그러면은 수고스러움, 물상이 감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고생한다는 얘기죠. 고생스러움. 그리고 또 구삼은 여기서 구삼, 지상겸에서 구삼효는 하괴의 마지막 효입니다. 그렇죠?
하요, 중요, 상효로서 하교의 마지막 효입니다. 마지막 효니까 종이 들어죠. 그러니까 수고스러움은 바로 노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노겸, 군자, 유종, 길, 겸허함, 수고스러우면서도 겸손하니 군자가 유종의 무의가 있으면 길하다는 이 효사는 물상으로 볼 때 경계의 호계인 해괴에서 물을 상징하는 감괴가 노를 의미하는 수고스러운 물상이 있고, 또 구삼효는 하괴의 마지막 효로서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겸, 군자, 유종, 길 하는 효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64괴에 여러 가지 좋은 괴가 있지만은 오직 지상겸계만이 6개 효사가 다 좋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참고로 오늘 배운 우리가 보면 초효의 길, 2효의 길, 3효의 길, 다음 시간에 별 4효, 5효, 향육도 길자는 보이지 않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좋은 의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괴 중에서도 겸괴가 유일하게 6개 호사가 모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역 64괴 중에서 15번째 괴인 겸괴에 대해서 초효, 2효, 3효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초효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겸손하지만 강을 건널 때도 자신을 낮추어서 걷는 것이 안전하다. 계속 더 낮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유2에서는 겸손함만 가지고는 곤란하다. 공경스러운 마음이 같이 곁들여져야, 즉 고듬을 지켜야 길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93에서는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지 않고 혹시 공적이 있다 치더라도 아래 사람의 공적으로 돌려주는, 즉 수고스러우면서도 겸손한 그런 자세가 갖춰져야지 군자가 유정의 미가 있고 길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을 나타내는 겸괴의 초효, 2효, 3효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건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겸손하라. 겸손하면서도 마음까지도 공경함을 가져야 된다. 세 번째, 덕의 있대, 겸손한 덕이 있대, 그 덕을 공적이 생기면, 공이 생기면 아래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구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